자, 오늘 주제는요. 집값 얼마나 떨어지면 서민이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너무 단기간에 그런 내용들만 자꾸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정부의 그 현 상황 인식을 한번 보면요.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 집값 하락 충분치 않아. 그리고 청와대에 계시는 분은 또 집값 여전히 높다. 안정책 지속 추진. 자, 집값이 얼마만큼 떨어져야 정말 충분히 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에 상당히 의문점이 있거든요. 이게 집값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과연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 이거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렇다면 집값이 10억짜리 집이 8억으로 떨어졌으면은 2억 떨어졌으니까 8억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8억 가지고 있던 8억이 아니라 6억밖에 없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이 6억으로 떨어져야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4억밖에 없는 분은 또 2억이 더 떨어져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억, 4억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살 수 있겠지만 2억 있는 분들은 또 못 사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집값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2억이라는 돈도 큰 돈입니다. 사실은 2억을 못 가지고 있는 서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얼마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아무리 집값을 떨어뜨려도요,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이 서민층은요, 절대 집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집값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집값 떨어지면은 막 그냥 집값 떨어지니까 싸게 뭐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요. 집값이 떨어지면은 일단 건설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이 부동산 이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가 유발시키게 될 수 있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건설 경기 이 침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수 부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야 우리가 월급도 많이 받고 소득도 늘어나잖아요. 소비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도 자르잖아요. 자꾸. 왜 일자리도 줄이게 되고 기업들은 그런 악순환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부자가 아닌 서민 경제에 이 집값이 떨어져서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그게 전체적인 건설 이 경제 여파에 번진다면 오히려 서민 경제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집값이 그렇다면 과거에는 쌌냐? 과거에 쌌습니까? 집값 싼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 그거를 좀 여쭙고 싶어요. 자, 1988년도 음아파트 가격 얼마였을까요? 뭐, 5천만 원이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7,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얼마가요? 이 당시 보면은 88년도 음아파트 7,500만 원이었을 때 지금 생각하면은 이야, 이거 다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아닌 과거로 만약에 지금 돌아갈 수 있다면 저거 누구나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도요. 지금은 정말 저렴한 가격이지만 이때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게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었다는 것이죠. 자, 주식 부동산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예, 이런 여태까지 우리가 쭉 긴 세월 동안을 보면요. 단기간에 조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다 올랐다는 거죠. 예, 여태까지 우상향으로 왔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이거는 결국 왜 그랬을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의 가치 하락으로 이 실물 자산이 상승하는 그런 영향으로 이 부동산과 주식이 올랐다는 거죠. 자,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요. 어떻게 해요? 통화량은 경제 규모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예,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인플레이션 유발이 더 크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논리예요. 예, 실물 자산에 내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실물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자, 집값이 아무리 싸도 못 사는 서민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답으로 우리가 뭘 해요? 정부에서 서민 안정 주거 대책을 만들죠. 그래서 그 해답이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늘려야 된다는 거 공감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으로 과연 이 서민들이 충분히 안정될 수 있을 것인가? 주거가 아닙니다. 선진국들은요, 뭘 펴요? 자가 보유율 정책을 핍니다. 내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을 높여가겠다는 정책이죠. 그래서 중산층들을 많이 만들겠다는 정책을 핍니다. 선진국들의 자가 보유율의 비율이 최대 70%고 보통 60% 중반대, 후반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60% 이렇게 중반대 된다고 하는데요. 선진국 비율이 최대 30%니까, 70%니까 30%는 무조건 무주택 서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복지가 잘 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가난은 국가에서 구제를 못한다는 얘기 있죠. 똑같은 얘기죠. 30%는 무주택 서민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그러나 이 돈들이 다 정부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그러니까 정부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 집을 많이 가지는 다주택자들한테 임대사업자를 내서 대신 공급 좀 해라. 그 대신 세제 혜택을 많이 줄게. 이게 바로 하나의 선진국들의 방향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선진국들의 방향대로 우리는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지금은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좀 줄어서 좀 이거 할까 말까 망설이지만 결국은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선진국들이고요. 우리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가 보유율의 비율을 높여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 다들 아시죠? 무주택자에게 집 없는 무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집이 있는 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 내잖아요. 예, 가지고 있어서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내야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라는 거 내잖아요. 재산세. 그렇죠. 종부세 이런 거 내잖아요. 팔 때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요. 살 때는 취득세 내야 되고요.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세를 살게 되면은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많이 준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선진국들은. 자, 그래서 우리도 무주택자에서 정부에서 유주택자로 어쨌든 내 집 한 채는 가질 수 있을 수 있게끔 정책을 전환시켜야 된다. 자, 수요와 공급은 부동산 가격의 철칙입니다. 이것만큼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은 없습니다. 2000년대에 이 벤처 붐이 막 불기 시작하죠. 예, 이렇게 되니까 강남의 벤처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때 강남 수요가 급등을 합니다. 급등하니까 집값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급등을 하게 되고, 근데 급등을 했을 때 규제 강화 정책을 피죠. 강화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오르는 겁니다. 수요 공급이 깨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수요 들어올 사람 많은데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일산 같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새 집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작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계속 공급한다면 오히려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반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보시죠. 결론적으로 도심의 유일한 공급처는 이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집질 땅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 신도시나 지방은 어때요? 땅이 많잖아, 땅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면 공급할 수 있지만 이 도심의 유일한 공급처는 뭐예요?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급할 수 있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재건축과 재개발 일변도, 규제 일변도의 이런 정책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어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효과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수요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결국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에 해답이 있습니다. 결국 공급이 없는 지역을 계속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재개발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풀릴 거고요. 지어야 되니까 집을. 왜? 그래서 새 집을 져야지. 이 낡은 집들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새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심적으로도 이 심리적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명언.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랍니다. 이 찰리 채플린의 이 희극 배우, 유명한 희극 배우죠. 얘긴데요. 바로 우리도 이 앞만 보지 말고요. 좀 멀리서 부동산을 보게 되면은 전체 그림이 좀 보이거든요. 너무 단기적으로 어떤 지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 추세대로 흐름이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멀리 보는 그런 안목을 갖고요. 재테크도 그렇게 잘 하셔서 많이 이렇게 부자 되는 그런 우리 카페 회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